모르는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계좌가 묶이고 경찰이 연락 옵니다.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돌려주면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한 가지 선한 행동이 평범한 시민을 하루아침에 사기 공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조심성이 없어서 당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착해서, 너무 선해서 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요. 100만 원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 보낸 거겠지 싶어서 연락해서 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행동이 바로 그 착한 마음이 여러분을 한순간에 사기 공범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매년 수만 건씩 터지는 이 신종 사기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27년째 운영하고 있는 63세 최순례 씨입니다. 순례 씨는요. 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 새마을 금고에서 10년 가까이 일했고 퇴직 후엔 시장통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어서 27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평범한 금요일 저녁 순례 씨의 스마트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100만 원. 그리고 그 문자 하나로 27년 동안 쌓아온 순례 씨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계좌 동결, 사기 방조 혐의, 경찰 출석 요구서. 세상에, 여러분도 믿기시나요?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최순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경기도 수원의 한 전통시장. 이른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순례네 반찬. 간판도 오래됐고 입구도 좁았지만 시장 단골들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27년째 같은 자리를 지켜온 최순례 씨의 가게였거든요. 순례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꼼꼼한 평범한 여사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새마을 금고에서 일한 덕의 숫자, 감각은 또래 중에서 누구보다 빠른 편이었고요. 가계부도 손으로 직접 썼어요.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손으로 적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셨거든요. 순례 씨 가게의 자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간장게장 레시피였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톡 단골 단체방이었습니다. 순례네 단골 모임이라는 이름의 그 방에는요. 무려 147명의 단골 손님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순례 씨가 매일 아침 오늘의 반찬 메뉴 사진을 올리면 댓글로 주문이 쏟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배달 주문을 받을 때 계좌이체가 편하다며 가게 계좌번호도 단체방 상단에 고정해뒀고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그날까지만 해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그해 가을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던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던 순례 씨의 스마트폰에 익숙한 진동이 왔어요. 은행, 입금 100만 원. 순례 씨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공사 대금 들어왔나? 아니지. 나는 공사 같은 거 없는데. 그럼 단골 손님 중 누가 미리 보낸 건가? 화면을 들여다보니 보내는 분 이름이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순례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금요일 저녁이고
가족들이랑 밥 먹는 중이니 월요일에 확인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번엔 1원이 입금됐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란에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아이디처럼 생긴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었어요. 좀 찜찜했지만 잘못 보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긴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또 1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번엔 보내는 사람 이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 신고. 순례 씨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신고한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찜찜한 기분이 어떤 건지요. 결국 순례 씨는 월요일 아침 출근 전에 그 낯선 이름으로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이 받았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너무 공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례 씨는 그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아, 그냥 차고 송금이었구나. 얼마나 당황했을까. 빨리 돌려드려야겠다. 전직 새마을 금고 직원답게 금융 거래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순례 씨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 고객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신고가 되어 지급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처음엔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스미싱 문자 워낙 많잖아요. 이런 건 낚이면 안 되지 하면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고 직접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체 가능 금액 0원. 순례 씨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통장에는 이번 달 재료비며 직원 월급이며 비상금까지 합쳐서 2,800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다른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적금 통장, 체크카드, 주식계좌, 전부였어요. 최순례 씨 명의로 된 통장이 전부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무적이었습니다. 고객님,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 정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해제를 원하시면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시거나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달이요. 이번 달 직원 월급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재료비 결제일도 다음 주인데 순례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27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남의 것을 건드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어쩌면 좋죠, 정말. 차고송금 악용사기, 도대체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걸까요? 내가 선의로 돈을 돌려줬는데 왜 사기 공범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누워도 천장만 보이고 눈을 감으면 이체 가능 금액 0원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사라지질 않았답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속이 뒤집혔고 누우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27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번도 결근 없이 가게에 문을 열었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은행 창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어요. 오전 9시
번호표를 뽑고 창구 직원 앞에 앉아 전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고 잘못 보낸 것 같다고 해서 돌려줬을 뿐이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줬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날 고객센터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 은행은 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 정지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분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다시 물었더니 최소 2~3달이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순례 씨는 창구 의자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정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사기가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 건지 아시나요? 순례 씨처럼 선의로 돈을 돌려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보이거든요. 범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단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먼저 속입니다. 검찰을 사칭하거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한테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을 조직의 계좌로 바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추적을 당하니까요. 대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계좌로 보내게 합니다. 바로 순례 씨 같은 분들의 계좌로요. 순례 씨 단골 단체방 상단에 고정된 그 계좌번호가 사기 조직의 눈에 띈 거예요. 2단계. 제3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빼냅니다. 피해금이 순례 씨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조직원이 순례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량한 사람들은 당연히 돌려주죠. 순례 씨처럼요. 그런데 그 돈이 돌아간 계좌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순례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범죄 조직한테 직접 전달한 셈이 된 거예요. 3단계. 원래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원래 피해자가 뒤늦게 속은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 즉 순례 씨 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라는 법 때문인데요.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신고만 들어오면 법원 영장 없이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동결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돈을 잃게 되고 순례 씨 같은 제3자는 계좌가 동결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이틀이 더 지났어요. 순례 씨가 은행 창구를 3번째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계좌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직원 월급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국 순례 씨는 직원들한테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달 월급을 며칠만 늦춰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늦게 준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꺼내는 순례 씨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을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례 씨의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앞면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수원중부경찰서 출석 요구서 죄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순례 씨의 손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기방조. 내가요? 27년 동안 남의 돈 한 푼 건드린 적 없는 내가 사기방조라고요? 순례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현관 앞 계단에 힘없이 앉아서 출석 요구서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울었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괜찮냐고 물었는데 순례 씨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그날 밤 순례 씨는 처음으로 딸 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이는 서울시내은행 대출 상담사였어요. 금융 쪽으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이었는데 평소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전화를 자주 받지 못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을 걸었는데 3번 다 부재 중이었어요. 4번째에야 겨우 연결이 됐는데 혜진이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엄마, 나 지금 야근 중이야. 무슨 일이야? 순례 씨는 그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혜진아, 엄마 통장이 다 막혔어. 응? 뭐가 막혀? 잠깐, 엄마 혹시 링크 누른 거야? 스미싱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일단 모르는 링크 같은 거 누르지 말고 내일 통화하자.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 씨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27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딸 학원비, 딸 대학 등록금, 딸 결혼 준비금을 그 작은 반찬 가게에서 혼자 다 댔는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들 때 딸의 전화는 1분도 안 돼서 끊겼습니다. 순례 씨는 그날 밤 혼자 가계부를 펼쳤어요. 2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으로 써온 그 가계부를요. 맨 마지막 장을 펼쳐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입금 일시, 금액, 송금인 이름, 은행 지급정지 안내 문자 수신 일시.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이었거든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증거는 남겨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27년 가게를 지켜온 그 꼼꼼함이 순례 씨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답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순례 씨가 어떻게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례 씨는 가게 문을 또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던 새벽 6시 오픈을 이번엔 이틀째 못 여는 거였어요. 대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가 아니라 직접 수원 중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어요. 전날 밤 가계부에 또박또박 적어둔 내용을 손에 쥐고서요. 창구 직원 앞에 앉아서 순례 씨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제 계좌로 모르는 돈이 입금됐고 저는 이 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범죄에 연루될까봐 신고하러 왔어요. 창구 직원이 잠깐 멈칫했어요. 63세 작은 체구, 앞치마 자국이 남은 점퍼 차림의 여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순례 씨는 처음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는 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와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건가 싶어서 받았더니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며칠 전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최순례 씨 맞으시죠? 저 며칠 전에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순례 씨의 손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혹시 그 돈 문제 저랑 직접 해결하실 생각 없으세요? 경찰 가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저랑 합의하시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합의요? 순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잘못 보낸 사람이 왜 합의를 얘기하는 거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가계부 옆에 바로 적었어요. 날짜, 시각, 통화 내용까지 전부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순례 씨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석 요구서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혼자 경찰서에 갔어요. 딸 혜진이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또 바쁘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혼자 가기로 했거든요. 조사실에 들어가서 담당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엔 딱딱했어요. 최순례 씨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셨어요? 원래 돈이 들어온 계좌로 돌려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반환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례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냥 전화 한 통에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냥 잘못 보낸 거라고 했으니까 빨리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수사관이 잠시 순례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순례 씨, 지금 이런 수법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요? 순례 씨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정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 순례 씨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일찍 끝났어. 밥 먹었어? 순례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그냥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전부 다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100만 원 입금된 것부터 돌려준 것, 계좌 동결, 출석 요구서, 오늘 조사까지. 전화기 너머 혜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괜찮아, 바쁘잖아. 엄마. 혜진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전화 끊었잖아. 미안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1시간도 안 돼서 혜진이가 도착했어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혜진이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혼자 왔어? 나한테 말하지. 바쁜 것 같아서. 그래도. 혜진이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몇 번 접한 적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엄마, 집에 입금 내역 문자 남아 있어? 응. 통화 기록도? 응, 가계부에 다 적어뒀어. 혜진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잘했어.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순례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모녀는 나란히 앉아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혜진이가 하나씩 꼼꼼하게 챙겼어요. 엄마, 일단 3가지만 기억해. 첫째, 입금된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됐어. 쓰거나 출금하거나 이체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거든. 엄마는 다행히 안 썼으니까 괜찮아. 둘째, 입금 내역에 적힌 번호로 직접 연락하면 안 됐어.
그게 조직원 번호야.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 다 넘어가고 2차 피해가 시작돼. 순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 전화를 했잖아. 엄마 몰랐던 거잖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혜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셋째,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직접 돈 보내면 절대 안 됐어. 그 계좌가 조직 계좌야. 보내는 순간 사기 방조가 성립할 수 있어. 순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거야?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2024년에 법이 바뀌었어. 이 증거들 있으면 싸울 수 있어.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순례 씨는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새벽빛 아래 혜진이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모니터를 들여다보느라 충혈된 게 아니었어요. 울었던 거였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전화 끊어서 미안해. 순례 씨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딸이 와줬다는 것만으로 그 말 한마디만으로 며칠 동안 쌓인 공포와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됐어. 울지 마. 우리 둘이면 되지. 그렇게 모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고송금 악용 사기로 계좌가 묶였을 때 지급 정지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구제 절차, 지금부터 순례 씨의 실제 반격 과정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어요. 혜진이가 밤새 준비한 서류는 세 묶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 입금 내역 캡처본 전체, 100만 원이 입금된 시각, 송금인 이름, 그 이후, 연달아 들어온 1원짜리 입금 내역, 보내는 사람 이름에 적힌 이상한 문자까지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두 번째 묶음 은행에서 날아온 지급 정지 안내 문자 출력본, 그리고 합의를 종용하는 수상한 전화 통화 내용을 순례 씨가 가계부에 적어둔 메모 사본까지요. 세 번째 묶음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혜진이가 어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다 무기야. 이걸로 싸우는 거야. 순례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전직 새마을 금고 직원답게 서류를 보는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래, 해보자. 모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금융사고 접수팀에 정식으로 연락하는 거였어요. 일반 고객센터가 아니라 금융사고 접수팀으로 직접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혜진이가 은행 대출 상담사 출신인 덕에 어떤 부서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연결한 혜진이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입금됐고 선의로 반환했다가 지급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중개 요청과 함께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입금 내역 캡처본, 통화 기록,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포함해서 서면 증거 일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담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네, 고객님. 서류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해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진이가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오늘 은행 같이 가자. 순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혜진이는 한 가지를 더 짚었어요. 2024년 8월에 개정된 법률 조항을 직접 언급하면서요.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신속하게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소명이 되는지 검토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메모,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명 자료가 충분해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 검토 요청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2024년 개정법 이전에는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달씩 계좌가 묶인 채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 사이에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재료비도 못 내고 생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정법 덕분에 지금은 달라졌어요. 입금 내역, 통화 기록,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이 되면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순례 씨가 그 억울하고 무서운 밤에도 가계부를 펼쳐서 또박또박 기록을 남긴 게 결국 본인을 살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랍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순례 씨 스마트폰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지급 정지 해제 신청이 처리되었습니다.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어요. 이체 가능 금액 2,734만 원. 27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모은 그 돈이 고스란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다 끝났구나 싶은 그 안도감이 눈물로 나왔던 거였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순례 씨한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했던 그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6살의 김도현. 전국 자영업자와 중고거래 판매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었어요.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된 사람들을 골라서 피해금을 입금시키고 선의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뒤 합의를 종용해서 추가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순례 씨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만 확인된 것만 16명. 피해 금액은 총 4,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최순례 씨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오셨던 날 제출하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와 가계부 메모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혜진이한테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례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네. 딱 2글자였어요. 분노도 없고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냥 잘 됐네. 27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긴 2글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 씨는 오랜만에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혜진이랑 단둘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시장 안에 오래된 순댓국 집이 있었는데 순례 씨가 20년 넘게 단골인 곳이었답니다.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씩 시켜놓고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혜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전화 끄는 거. 순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긴. 내가 와줬잖아. 그래도 혜진아. 응. 엄마는 말이야 계좌 풀린 것보다 내가 밤새 그 서류 정리해 준 게 더 고마웠어. 혜진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뭐가 고마워? 그게 고마운 거야. 순례 씨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답니다.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순례 씨는 딱 한 가지를 바꿨어요. 카카오톡 단골 단체방 상단에 고정해뒀던 계좌번호를 내렸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어뒀어요. 주문은 전화나 문자로 주세요. 계좌번호는 개별로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례네 반찬.
그리고 다음 날 새벽 6시 순례 씨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김없이 여러분, 오늘 순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전부 묶이고 경찰 출석 요구서까지 받은 이 황당한 사건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쓰거나 출금하지 마세요. 그 순간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람이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둘째, 입금 내역에 적힌 번호로 절대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조직원 번호일 수 있어요.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셋째,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절대 직접 송금하지 마세요. 보내는 순간 사기 방조가 성립할 수 있고 보내도 계좌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온 통장은 바로 사용을 중지하시고 은행 금융사고 접수팀에 중개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내용 모든 것을 캡처해서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순례 씨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딸 혜진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27년 동안 가게를 지킨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매일 아침 내 손으로 만든 반찬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였어. 그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걸로 됐어. 참 좋은 말이죠. 우리 모두 순례 씨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인생 드라마 5080이었습니다.